우선은 저기 본규지 문제에서 3번 한번 해보세요. 3번. 음차, 훈차 기본인데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자, 이거 어떤 게 음차인가 정도만 보면 되죠. 굉장히 쉬워요. 이거 너무 쉬워서 시켜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답 한번 내보세요. 음차. 자, 1, 2, 3, 4는 전부 훈차죠. 훈차고 5번이 음차죠. 5번이. 됐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차자표기 또 뭐 먼저 해볼게요. 7번 한번 보세요. 7번. 훈차 한번 골라보세요. 훈차. 훈차. 기본적인 한자니까요. 4번이 훈차죠. 4번처럼 읽으면 훈차고 나머지는 전부 음차한 거죠. 자, 훈차, 음차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다음은 이제 차자표기 문제들을 볼 건데 우선은 다시 또 앞으로 좀 와서 4번 문제 봅시다. 이두. 이두 골라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두. 자, 요거 답 한번 내보시고 자, 답 냈죠? 요거 하나씩 살펴볼 거니까 다시 단권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원문에 한문 원문에 토를 붙였다고 합니다. 원문에 토죠. 구별에 대한 설명이겠죠? 원문이니까. 한문 원문을 살리고 있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세요. 4번. 우리말 전체를 기록했다는 말 나오죠. 우리말 전체를 기록했다. 전면적으로 기록했다. 완전하게 기록했다. 이렇게 뭔가 제일 잘했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이거는 다 향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찰은 보통 이렇게 워딩을 합니다. 우리말 전체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전체 기록했다는 조사 어미까지 다 거의 뭐 그 신라어를 그대로 다 카피하는 수준까지 다 할 수 있었다. 이게 제일 진화된 방식이니까. 근데 이렇게 너무 진화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었다. 어려워서.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이두 고르는 거니까 답은 3번이 이두겠죠. 문장 구조에 따라 배열했다 이렇게 있죠. 문장 구조 따라 배열. 문장 어순 바꿨다는 거죠. 이건 서기체, 향찰도 같이 공유하는 특징이라 그랬고 조사 어미 표현이 가능했다. 이 표현. 요게 보통 이두를 워딩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요게 이두죠. 됐고 5번은 그러면 단순히 한문을 어순에 맞게 변형하기만 했다. 이것만 나오고 조사 어미에 대한 얘기가 없죠. 물론 아주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어순에 맞게 변형했다는 서기체의 특징뿐만 아니라 이두 향찰의 특징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문제의 의도를 봤을 때 5번 그것만 지금 이 말만 있죠. 어순에 맞게 변형했다 이 말만 있는 거고 다른 거는 또 이렇게 향찰 같은 경우는 뭐 우리말 전체라든가 이두는 조사 어미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워딩을 살펴봤을 때 의도는 이게 서기체로 대답해달라 이런 의도인 거죠. 문제가 이제 설계된 방식이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이렇게 무슨 말 나오면 뭐로 대답한다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막 너무 막 이렇게 들어가서 개념을 막 이렇게 그래서 막 향찰도 어순에 맞게 변형한 거 맞지 않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 객관식 문제는 의도를 읽어줘야 돼. 출제자가 뭘 원하는지 의도 읽어서 대답하는 거. 아무튼 요거고요. 2번은 이런 거는 이제 없죠. 음만 이용해서 표기하는 방식은 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자에 음만 읽었다 이러면 그냥 음차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말을 표기할 때 음만 이용했다 그런 건 없어요. 다 음차 훈차를 섞어가지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무 말이야 아무 말. 없는 거야 이런 거는. 없는 거야. 한자에 음만으로 우리말은 표기하기 힘들어요. 그게 안 됩니다. 됐고 자 5번도 하시죠. 구결. 구결 골라봅니다. 쉽죠. 구결은. 쉬워요. 요건 시켜봄. 쉬우니까. 시켜봄. 누가 하냐면 드르링 주원아, 주원아, 너다. 이거 답은 2번. 원문은 그대로 두고, 한문 원문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 토를 붙이는 방식. 되겠죠? 그러면 주원아, 3번은 뭐냐? 3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 향찰이겠죠? 문장 전체를 표현했다. 완전하게 표현했다. 전면적으로 표현했다. 이건 전부 향찰에 대한 워딩입니다. 되겠죠? 5번은 없어요. 뜻만, 아까 음차만 이용해서 표기하는 것도 없다 그랬잖아. 말 그대로 훈차만 이용해서 표기하는 방식도 없습니다. 음차, 훈차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문법에 맞게 선택해서 썼습니다. 됐고요. 4번인데, 4번도 약간 함정성이에요. 한자를 우리말 어술에 맞게 완전히 바꾼다. 완전히 바꾸는 게 불가능한데, 이 완전이란 말 때문에도 틀리긴 했는데요. 만약에 서기체로 한다고 할지라도, 서기체에서 완전히 이렇게는 안 합니다. 완전히 바꾼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바꿔버리면 또 이상해, 또. 그래서 이따 서기체로 작성된
그 뭐 저기 뭐야 저기 구지가라든가 아까 공무도가 이런 걸 또 볼 텐데 보면은 한문 어순을 따라간 것도 있긴 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렇게 우리말 어순에 맞게 바꾼다 그렇게 하진 않았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완전히가 빠지면 이거는 서기치에 대한 설명이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는 오답선지니까 뭐 자세히 안 보려고 합니다. 됐고 넘어갑니다. 다음은 8번 가겠습니다. 향찰. 8번 향찰. 답내 보세요. 쉬워요. 포인트 알겠죠? 다음 주 복태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건데 쉽게 쉽게 통과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민지야. 답은 4번이겠죠? 우리말을 전면적으로 기록했다. 우리말을 완전하게 기록했다. 우리말을 전부 다 기록했다. 향찰에 대한 설명을 하랬어요. 됐죠? 나머지는 그냥 안 보겠습니다. 넘어가고. 아, 그래. 자, 11번은 보세요. 11번. 자, 11번 이거는 약간 맥락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고대국어 표기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 문제는 뭘 가지고 낸 거냐면 향찰을 가지고 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고대국어 표기를 향찰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향찰로. 왜냐면 이두나 서기체, 아니, 그러니까 이두 때만 해도 이렇게 이런 문법 요소가 선명하지 않았어요. 이두는. 그래서 이렇게 표기 방법이 이런 뭐 형식 형태도 실질 형태도 따지는 거는 이거는 향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찰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그럼 이거는 쉽죠. 이거는 누구 시켜야 되나? 진영아, 네가 해라, 이 진영아. 향찰 문법이다. 몇 번이 답이냐 이거. 야, 아, 향찰 문법 아까 금방 적어준 거. 교재에 있어, 그거 확인해봐. 향찰 문법. 답은 자, 5번 답하시고 5번에 하나만 추가합니다. 아까 뭐 추가한다 그랬어요? 고유명사 어떻게 한다고? 고유명사 음차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거는 지식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따가 요거에 대해서도 다시 또 문제 볼게요. 고유명사 음차합니다. 향찰에서는. 향찰 때나 돼야 고유명사 음차 규칙이 생겨요. 그 전까지는 이게 막 섞여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거든. 이따 그걸 볼 거예요, 우리가. 됐고, 12번. 12번은 범준이 서기체 표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응? 응? 2번이겠죠? 어순에 맞게 변형했다라는 말만 있죠. 그러면 서기체라고 좀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조사 어미 나오면 그 이두고 그걸 완전하게 잘했다 이러면 향찰이고 넘어갑니다. 다 했죠 지금 사자 표기에 대해서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테이지 2로 갈 건데요. 아이고 본교재 앞쪽 부분으로 오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3쪽 보시면요. 3쪽 보시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남아있죠. 고유명사의 표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 파트를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건데요. 이거는 내 이제 그 좀 레거시를 이야기를 하면 어 작년 교재에서 상당히 많이 단순화시켰어요. 지금 그 우리 이 올해 교재가 작년 교재는 이거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좀 많이 어려웠고 그 전 교재는 더 어려웠고 이렇거든요. 이제 갈수록 이제 단순화되고 있기는 한데 얘는 끝까지 안 빠져요. 요 고유명사 표기법은 끝까지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수업 때 요거 패스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이게 워낙 좀 복잡해, 까다롭고. 게다가 수험적 가치가 크지 않고 이래서. 근데 우리는 할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이거를 체험할 거예요. 이걸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할 건데 자, 지금부터 내가 이거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이게 뭔지. 여기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미션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좀 까다로워요. 따라오기가. 그래서 약간 IQ 테스트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진짜 약간 학습 센스를 필요로 해. 그래서 최대한 친절하게 시작을 해보고 차근차근 가긴 할 텐데 안 되는 분들이 나올 거예요. 되는 분들은 되게 빨리 돼. 이거 하면서 당연히 뿅 하면서 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너무 당하지 마세요. 그건 네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한 몇 단계 가다 보면 바로 그 다음 단계에서 딱 하고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네가 똑똑한 거야 그냥. 네가 똑똑해서 그런 거야. 자 그래서 본인이 이게 만약에 잘 안 된다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과정을 그냥 버려요. 내가 과정을 보여줄 텐데 과정을 다 버리시고 결론만 기억을 하세요. 결론만 기억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과정이 이해가 됐다. 그건 그냥 네가 센스가 있고 네가 똑똑한 거라고. 자, 시작인데 고유명사를 표기할 때 있었던 대환장 파티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지금은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향찰처럼 규칙이 확립되기 이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체로 서기체와 초기 이두 표기들입니다. 어디냐면 삼국유사죠. 그죠? 삼국유사. 굉장히 오래됐죠. 자, 여기에 삼국유사는 역사서입니다. 삼국유사 역사서에는 당연히 역사적 서술이 존재하겠죠. 그 역사적 서술 중에서 두 문장을 뽑아왔어요. 근데 자, 일단 이 여기에 첫 번째 문장이 위에 두 번째 문장인데 이 두 문장은 서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연결되는 문장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문장은 뭐 예를 들어 1권 저 20페이지에서 가져왔다면 두 번째 문장은 뭐 저 7권 50페이지에서 가져온 그렇게 서로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뽑아온 두 개의 문장을 놓고 뭔가 하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뭔가 재밌는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그걸 발견을 지금 해볼 건데 한자가 복잡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보진 않을 거고 내가 딱 핵심만 찝어 드릴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자, 일단 여기에다가 형광펜 한번 칠해봅니다. 여기.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삼국유사에 있는 서술입니다. 역사 서술이에요. 자, 여기 한자 이렇게 칠했어요. 요 한자를 읽을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못 읽는 상황이면 이 모양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한자를 현대식으로 읽으면 이게 사포입니다. 사포. 현대식으로 읽었습니다. 음차했다는 소리죠. 이 한자를 음으로 읽으면 사포입니다. 사는요, 실이에요, 실. 실사자입니다. 이게 실사자. 실 뭔지 알죠? 바늘에 꿰서 바느질 할 때 쓰는 그 실이요, 실. 그리고 이 포는요, 뭐 영등포, 재물포 할 때 그 포예요. 항구죠, 항구. 항구. 나룻배가 드나드는 항구. 배가 정박하는 곳, 배 주차장. 포, 그걸 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포. 그러니까 이제 동네 이름이죠.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영등포, 재물포처럼 배가 정박하는 그런 항구, 이런 포구를 가진 동네 이름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요런 말이 또 있어요. 여기도 형광펜을 칠해놔야 돼요. 여기 두 개 칠하세요. 자, 이거는 또 무슨 글자인지 알면 좋은데 모르면 모양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얘는요. 골짜기 곡자입니다. 골짜기. 골짜기 뭔지 알죠? 계곡. 계곡 할 때 그 곡, 골짜기. 산과 산 사이에 그 깊은 골이요. 그걸 골짜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음차로 읽으면 곡포예요. 곡포. 곡포. 곡포입니다. 자, 이게 삼국유사의 한 서술인데 전체 문장을 해석한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문장은 이런 겁니다. 바다 남쪽에 큰 배 한 척이 나타나서 하곡현, 이 오타예요. 교기 아니고 곡입니다. 곡. 하곡현, 하곡이라고 아주 고쳐주세요. 하곡현의 사포, 지금의 울주 곡포에 닿았다. 자, 사포, 곡포에 닿았다. 그러니까 요 문장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한문 문장은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포와 곡포라는 이 지역의 이름, 그 배가 정박한 그 항구의 이름, 고유명사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뭔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왜 두 개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이게 두 개입니다, 그죠? 두 개예요. 근데 그냥 일어났어요. 괄호를 쳐놨죠? 여기도 괄호 쳐놨네요. 자,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가죠. 두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는 요겁니다, 요거를 칠해보세요. 세 글자. 요거는 현대식으로 음차로 읽으면 득오실입니다. 득오실.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이에요. 득오실. 자, 그리고 옆에 갈로 쳐가지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 이론 이렇게 돼 있죠. 이론. 자, 이론 요거는 약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게 이꼴이라는 뜻입니다. 요 앞에 두 글자 있죠. 요 앞에 두 글자가 요렇게 이꼴이 된다 이 소리예요. 같은 말이라고. 요 두 개 같은 말.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야, 지금 여기가. 반복하는 말. 그래서 하나를 더 칠하는데 여기만 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득오실 혹은 득오곡이라는 거죠. 요 이론이란 말 요거는 그냥 앞에 있는 두 글자를 그대로 반복한다 이런 소리예요. 득오실, 득오곡. 두 개를 이렇게 칠했습니다. 자, 요것도 번역한 문장을 읽어보죠. 중마을랑의 무리 중에 득오실 곡이라고도 함이라는 급간이 있었다. 급간은 뭐 벼슬 이름이라 생각해요. 벼슬 이름. 뭐 동네 이장님 정도. 아파트 동장님이 계셨다. 이런 느낌입니다. 급간. 자, 득오실. 이 사람의 이름은 득오실 혹은 득오곡. 득오실 혹은 득오곡. 여기도 뭔가 좀
이상합니다. 사람 이름이라며. 근데 이렇게 왜 두 개가 나오냐고. 좀 이상하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문장 두 개, 서로 전혀 관련 없는 문장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이에요. 아까 했던 그 질문입니다. 왜 두 개씩 말을 하지? 반포면 반포지. 반포 혹은 뭐 분포. 득오실이면 득오실이지. 이름이 네 이름 보통 사람 이름 한 개 아니냐? 두 개를 들고 다니나? 어떨 때는 이렇게 두 개를 들고 다니나? 득오실, 득오곡, 사포, 곡포. 자,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 텐데, 자, 사실 이 두 표기는요,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당연히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같은 곳을 가리키는 이름이 서로 다르게 들렸을 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소통이 안 되겠죠. 반포면 반포라고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반포고 어떤 사람은 동탄이고 이러면 곤란하다고. 소통이 전혀 안 될 거라고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자로 모양은 지금 다르죠. 한자의 모양은 다르지만 이 두 지명은 같은 지명이기 때문에 발음을 했을 때는 같은 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언제? 1000년 전에는. 지금은 현대식으로 읽으면 이 두 개가 다르게 들려요. 현대식으로 다시 읽어보죠. 이거 현대식으로 읽어요. 음차, 사포. 이거는 곡포. 다르죠? 소리가 다르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르게 들리면 안 되겠죠? 배를 타고 갔는데 야 사포로 가자. 어디요? 사포요. 곡포요? 아니 사포 아니 곡포라고.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냐면 이 둘은 모양은 달라. 하지만 1000년 전 사람들은 이 두 개를 발음했을 때 소리가 같았을 거야. 요거 납득되면. 그러면 저 둘은 표기만 다른 거지 발음은 같다는 뜻이에요. 그건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야. 사람 이름은 더욱더 그래야 돼요. 더욱더. 사람 이름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건 이름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불러도 똑같아야지. 그게 이름이지. 그래서 득오실이라는 이름은 득오곡이라고도 썼겠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한자의 모양은 다르지만 이 사람의 이름을 발음을 한다면 똑같이 들렸을 겁니다. 득오실이라는 이름하고 여기 있는 요 한자를 발음하는 이름하고 똑같이 들렸을 거예요. 발음이 같다는 겁니다. 자, 요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이거는요. 같은 지명이니까 이 두 한자 표기는 발음이 동일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같은 사람이니까 이 두 한자 표기는 발음이 동일했을 것이다. 자, 요게 1단계입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발음이 동일한 것들만 정리를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요거 이 꼴이잖아요. 뭐가 이 꼴이냐면 발음이 같다는 소리예요. 발음이 같다고요. 자, 요 한자를 발음했을 때 나는 소리와 요 한자를 발음했을 때 나는 소리가 같다고요. 마찬가지로 요거 발음했을 때 나는 소리, 요거 발음했을 때 나는 소리 같다고요. 자, 그러면 이걸 더 단순화시킬 거예요. 이 각각 좌변, 우변에 보면은 공통한자들이 있죠. 그것들을 지워버릴 겁니다. 공통한자 있잖아요. 이거 공통이잖아. 속어. 요것도 오, 득, 오, 이거 공통한자잖아. 속어, 속어. 자, 그러면 한자가 각각 하나씩만 남고 총 3개가 남을 겁니다. 그럼 그냥 아예 지워버리죠. 자, 지워버릴게요. 공통 지우고. 다운표도 지우자. 보기 싫다. 자, 공통항 지웠더니 요 글자 발음과 요 글자 발음이 같았다는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다운표 지우고 공통항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우면 자, 요 글자 발음하고 아이고, 그거 아니지. 이렇게 됐다는 소리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괜찮죠. 자, 그래서 이 글자 2개 발음 같았고 이 글자 2개 발음 같았다. 자, 2개가 남았는데 이걸 또 잘 보면 새로운 걸 또 하나 알 수 있어요. 너무 쉽잖아. 니들 맨날 하는 거잖아, 이거. 이거 공통항이지. 그럼 결론이 뭐예요? 얘도 같았다가 되죠. 즉 뭐야? 이 3개의 한자. 이거는 공통항이니까 3개라고 하면 되죠. 요거 3개. 이 3개는 다 발음이 같았다는. 발음이 같았습니다. 자, 오케이, 좋다, 이거야. 발음이 같다. 그럼 발음 써보죠. 자, 훈찬이면 음차 아니겠어, 그지? 훈찬이 음차냐, 이게 문제잖아, 결국은. 자, 실사자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실사자 해보죠. 실사자. 실사자를 훈차하면 뭐라 발음해야 돼요? 실이겠죠? 실사자를 훈차하면 실이겠죠? 그냥 훈차라고 써줄게. 자, 훈차. 실사자는 훈차하면 실이겠죠? 그러면 실사자를 음차하면 뭐가 돼야 돼? 사가 돼야겠죠? 음차하면. 따라올 수 있겠나? 아직까지 쉽지 싶은데. 잘 모르겠으면 일단 그냥 있어봐. 내가 결론 말해줄게. 결론 외워, 그냥. 자, 요 글자는
훈차면 실이고 음차면 사입니다. 자, 그럼 요 글자도 보세요. 요 글자는 일월 시일자잖아요. 일월 시일자. 그러니까 이거는 자, 일월 시일자니까 봐봐. 이걸 음차하면 어떻게 훈차부터 먼저 합시다. 훈차하면 뭐라고 써야 돼? 훈차하면 뭐 일 이래야 되겠죠? 일. 그러니까 어간만 쓸게. 자, 이렇게 하면 이 글자는 훈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자의 음은 일을 실자니까 실이겠죠. 그럼 음차하면 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개가 발음이 같았다고. 자, 요거는 쉬워요. 요거는 쉬워요. 자, 생각해봐. 실사자 훈차해야 될까, 음차해야 될까? 아, 막히나 여기서? 막히냐? 훈차해야 되겠죠? 왜? 그래야 어떻게 돼? 이걸 이렇게 훈차해야 여기서는 뭐 하면 돼? 음차하면 돼. 그럼 어떻게 돼? 발음이 같아지죠. 그럼 이거는 쉽게 된 거예요. 이 실사자는 훈차 글자입니다. 이거 훈차로 실이라고 발음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것도 이 일을 실자 이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음차했다는 소리죠. 음차로 실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사자와 일을 실자의 발음이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되면 또 된 거야. 그럼 그 다음 단계입니다. 얘는 그럼 어떻게 발음을 해야 맞다는 거예요? 얘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 거예요? 얘도 만약에 발음한다면 실이라고 발음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실이라는 발음이 요 글자의 음차일까요? 훈차일까요? 이 글자가 무슨 글자라고? 자, 이 글자 다시 적어볼게요. 이 글자는 뜻이 골짝입니다. 골만 적을게 그냥. 뜻이 골짝입니다. 음은 곡이에요. 음은 곡이에요. 응? 자,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죠. 다시 여기다 해줄게. 자, 골. 훈차죠. 곡. 음차죠. 자, 문제 생겼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얘네 세 개가 다 발음이 같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기 1번하고 2번, 요 1번하고 2번은 발음이 같아져요, 지금 실제로. 1번은 훈차해버리면 실이고 2번은 음차해버리면 실이니까 발음 같아지잖아요. 그럼 3번까지 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얘까지 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훈차하면 골이고 음차하면 곡이요. 이거 뭐야 이거? 틀렸나? 우리가 뭘 잘못했나? 자, 여기서 학습 센스가 필요하고. 네가 만약 역사 언어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논문을 쓰다가 이걸 딱 발견을 했을 때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네가 학자가 되는 거야. 이 논문이 받아들여지고 상 받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틀렸나 보다 하고 덮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학자로서는 꽝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센스가 필요해. 너의 센스야. 여기서 뭔가 인사이트가 번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정말 뛰어난 역사 언어학자라면 여기서 아 하면서 우와 하고 돼요. 새로운 발견이다 하면서. 그게 뭐냐? 잘 들어. 일단 힌트를 줄게.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상수예요. 왜? 이 글자는 중국에서 수입될 때부터 음이 곡입니다. 상수라고, 이거는. 변수가 아니라고.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게 합리적이야? 이게 훈차했을 때 발음이 골이 아니라 뭘로 났다? 실로 났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게 결론이야. 그럼 이 결론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이 글자의 훈차 발음이 실이다. 이 결론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자, 세 개는 다 같아졌는데 이게 뭘 의미해요? 천년 전에는 신라 시대에는 골짜기를 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라인들. 여기서 뭘 알게 된 거예요? 천년 전 사람들이 쓰던 우리의 고유어를 하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그 시대 사람들이 쓰던 말 하나를 알게 된 거예요. 지금은 쓰지 않는 천년 전 사람들의 생생한 우리말. 그걸 하나 알게 된 거예요. 뭘 통해서? 문헌 두 개를 분석하고 그 둘을 분석해내서 찾아낸 결과 골짜기란 말은 현대어잖아. 그 골짜기란 말의 고유어 신라어는 실이야. 신라 사람들은 야 골짜기 놀러 가자 이런 말 안 했을 거야. 야 실에 놀러 가자 이랬을 거야. 천년 전 사람들은 야 골짜기가 시원하네. 역시 캠핑은 골짜기지 이런 말 안 했을 거야. 아 캠핑은 역시 실이지. 캠핑하기 좋은 실이 있다 저쪽에 가면. 자 실에서 백숙 한 마리 구워 먹자 이랬을 거라고. 이게 역사 언어학이 하는 일입니다. 놀라운 발견이죠. 문헌을 분석해서 옛날 말을 찾아냈다고. 이게 타임머신이죠. 언어학은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언어학 가면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파트예요. 이 파트가. 자, 그러면 이 과정이 좀 힘들다. 이 과정은 집에서 네가 생각을 하다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힘들다 싶으면 여러분들은 결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골짜기의 옛날 말은 실. 골짜기의 옛날 말은 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여기 옆에 정리가 다 돼 있죠. 자, 이 실사자 어떻게 발음했다? 훈차에서 실로 발음했다. 자, 이를 실자 어떻게 발음했다? 음차에서 실로 발음했다. 그럼 적어보죠. 요거는 훈차잖아. 훈차에서 실로 발음했다. 요게 다 같은 동네니까 같이 발음했을 거니까 당연히.
이를 실자는 음차해가지고 실이라고 발음했다. 그러면 골짜기 곡자가 문제인데 골짜기 곡자의 곡이라는 음은 중국에서부터 들어올 때부터 곡이었기 때문에 이게 바뀔 수는 없는 것이고 바뀐다면 우리의 뜻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년 전에는 골짜기를 실이라고 불렀고 그 실이라는 뜻을 훈차해서 실이라고 발음한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골짜기 곡자는 훈차 글자가 됐습니다. 밑에 설명을 같이 읽으면서 키워드를 정리해보죠. 위의 자료에서 사포와 곡포는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이니까 같은 발음으로 발음한 게 당연한 거예요. 사포와 곡포는 사실 같은 곳이다. 이걸 현대인들이 읽었을 때 발음이 다른 거지. 옛날 사람들은 같은 발음이었다. 득오실과 득오곡은 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니까 이름이 동일해야지. 즉 실사자와 골짜기 곡자 그리고 이를 실자와 골짜기 곡자는 같은 발음이다. 이 세 개가 발음이 다 똑같다 지금. 이거 훈차죠, 훈차. 자세히 살펴보면은 실사자는 뜻이 실, 이를 실자는 음이 실. 그러니까 하나는 훈차하고 하나는 음차해버리면 되는데 이 둘을 연결하는 공통어인 골짜기 곡자는 자 골짜기의 옛날 말인 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골짜기의 옛날 말이 실이다. 요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실곡자입니다. 실곡자. 실곡자입니다. 따라서 이 세 글자는 그 뜻이나 음을 이용하여 실이라는 발음을 나타내는 다 똑같은 발음을 나타내는 글자들이라는 거죠. 자, 이게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미션 프로젝트를 하나 해본 거예요. 역사 언어학의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한번 따라가 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 고유명사 표기가 이랬다는 거야. 개판이죠. 고유명사 표기가 이랬다. 발음은 같았을지 모르지만 한자가 다르잖아. 얼마나 불편했겠어. 자, 이런 해를 지금 경험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불편해, 그지? 고유명사가 발음은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실사자 써버리고 어떤 사람은 이를 실자 써버려. 어떤 사람은 훈차에서 쓰고 어떤 사람은 음차에서 쓰고 어떤 사람은 골짜기 실자를 갖고 오고 똑같은 발음인데 표기하는 한자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불편해, 안 불편해? 너무 불편하잖아. 이거를 사람들이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통일합니다. 야, 불편하다. 하지 마. 이거 싹 다 하나로 통일해. 어떻게 해? 그냥 음차해. 전부 음차해. 훈차하지 마,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사람 이름이나 동네 이름 같은 거는 훈차하지 마. 음차로 그냥 통일하자고. 이왕 통일할 거면 훈차로 통일하시죠. 아이, 시끄럽고 우리는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를 거야. 중국식 발음으로 해, 그냥. 대세를 따르자고. 중국 발음대로 그대로 그냥 음차하는 걸로 해 하고 통일을 해버립니다. 누가 했느냐? 자, 워크북 잠깐 열어요. 워크북을 열어야 돼요. 오늘 워크북 같이 보셔야 돼요. 워크북 잠깐 보세요. 고대국어 워크북. 몇 번 보시냐면 쭉쭉 넘겨서 18번. 18번. 누가 했냐? 그 통일을 경도강이 했다. 경도강 중요해. 자, 이게 우리가 교재를 단순화하면서 이 경도강 이야기가 문제 맥락에서 빠져버려가지고 갑자기 경도강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못 풀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해결하고 갈 거예요. 경도강은요, 통일신라의 왕인데 통일신라 경도강이요, 아까 봤던 그 대환장 파티를 해결을 한 거예요. 아까 똑같은 동네인 실포를 실사자로 쓰기도 하고 이를 실자로 쓰기도 하고 골짜기 국자를 쓰기도 했던 그 대환장 파티가 너무 불편하니까 고유명사는 자 여기 지명이라 돼 있죠. 지명만 아니라 인명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고유명사라고 하시면 됩니다. 통일신라 시대 경도왕이 이 고유명사를 전부 다 한자어로 자 쉽게 얘기하면 뭐다? 음차하는 걸로 바꿉니다. 야, 다 필요 없고 그냥 다 한자 음차로만 읽자. 음차로만 쓰고 음차로만 읽자. 중국식으로 하자. 이건 불편해서 안 되겠다. 통일을 해버립니다. 이게 경도광의 정책이에요. 이게 바로 아까 봤던 향찰의 그 규칙입니다. 향찰은 통일신라 시대 거라 그랬잖아. 그게 이 경도광 때 완성이 된 거야. 그래서 그 고유명사를 음차한다는 규칙이 경도광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언어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지금도 한자를 읽을 땐 다 음차로 읽잖아요. 니들은 훈차라는 방식은 오늘 배웠어요. 훈차라는 방식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야, 아마. 그거 오늘 배웠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경도광이 훈차를 다 안 하고 음차로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한자를 음차로 읽는 게 기본이야, 지금은. 그게 이때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죠, 이게. 답은 뭐일 것 같습니까?
경도강 정책이 어떤 결과가 뭘 가져왔겠어요? 답은 뭘 것 같아요, 이게? 일단 1번은 절대 아니죠. 고유어는 다 망해버렸겠죠. 훈차 방식이 고유어로 읽는 거잖아. 우리의 고유한 뜻, 아까 봤던 그 골짜기 실 같은 그런 걸로 읽는 거잖아. 그게 다 망했겠죠. 그리고는 우리나라 동네 이름들이 전부 중국식으로 다 바뀌어버렸겠죠. 답은 5번입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 너네 하나 이글스 알아요? 하나 이글스 야구팀인데 요즘 원래 되게 못하는 팀이었거든. 요즘 잘 나가죠. 하나 이글스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거의 한자 알아요? 요거의 한자가 뭐냐면 이거예요. 훈차 해봐. 훈차 해봐 이 한자. 모르냐? 이 한자? 훈차면 큰 밭이겠죠. 물론 이제 이 크다는 말을 옛날에는 우리 골짜기가 실이었던 것처럼 이 크다는 말이 옛날에는 뭐였냐면 크다 이래 안 하고 한이라고 했어. 한. 그래서 한밭입니다. 한밭. 이게 크다는 뜻이야. 크다는 고유어가 한이야. 한. 한이 붙으면 크다는 뜻이죠. 한강. 한강은 큰 강이야. 한산. 한산 큰 산이야. 한밭 큰 밭이야. 알겠죠?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대전을 한밭이라 불렀고 지금도 대전에 가면 한밭골 뭐 이런 식당들 많아요. 한밭골 제육볶음 이런 거 많아요. 대전에 가면. 대전이 원래 한밭이거든요. 그 동네 이름이 고유어로 한밭이야. 근데 경도강태 이후부터 이제는 대전을 한밭이라 부르면 안 돼. 대전은 대전이야. 음차하는 거야. 그냥 한자를 그대로 쓰고 이걸 그냥 음차해서 부르는 거야. 그래서 야 너네 한밭 아니고 지금부터 대전이야. 알았어.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야. 앞으로 한밭 이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나라 지명들이 그때 이렇게 다 바뀌어요. 알겠죠? 그 말입니다. 됐고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지금 옆에 다 봤죠. 공교지 문제에서 좀 골치 아픈 거 하나만 더 해결하고 마치면 됩니다. 어디로 가냐면 16번. 요거 좀 골치 아픈데 그냥 해결하고 가면 돼요. 16번. 요것도 원래는 맥락이 있는 문제였어요. 앞에 지문이 길게 나오는 문제였는데 우리가 교재 단순화시키면서 앞에 지문이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알려드릴 건데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 답만 고르라 보세요. 자, 1, 2, 3, 4, 5번의 이 선택지를 잘 보면 한자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요 한자를 잘 보면 한자가 두 개예요. 그냥 5개가 아니라 두 개야. 잘 봐. 맞잖아, 그지?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는 같고요. 요거하고 요게 같죠. 그냥 두 종류의 한자가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아까 봤던 그거예요. 고유명사 대환장 파트입니다. 이거. 자, 같은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서로 다르게 표기한 거예요. 같은 사람의 이름을 서로 다르게. 일단 답을 한번 내보세요. 답이 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답을 낸 다음에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약간 납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한번 보시고요. 답이 안 나오면 그냥 냅둬. 요거는. 참고로 향찰로 그렇게 경도강이 통일하기 이전이라 보시면 돼요. 한 사람의 이름인데 표기가 다르죠, 지금. 두 종류의 한자 표기가 나오죠. 한 사람 이름인데. 아까 그 득오시리처럼 그렇게 나오죠. 같이 봅시다. 지금 요 한자 표기 두 개를 따로 빼가지고 여기다 놨습니다. 같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뭐 혼차인지 음차인지를 지금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쉬운 것부터 먼저 해보죠. 요 글자. 자, 일단 이거 음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차. 이거 음차하면 금천이죠. 쇠 금자에 내천자니까 금천이겠죠. 그럼 훈차를 하면 뭐가 되겠어요? 훈차를 하면 자, 이거 쇠잖아요. 쇠. 쇠는 굉장히 오래된 순 우리말이거든요. 고유 진짜 몇천 년부터 쓰던 순 우리말이에요. 쇠. 쇠. 뭔지 알고요. 그러면 요거는 천인데, 아니, 내인데, 내가를 가리켜요. 딱 모양 자체가 내가죠, 지금. 내가는 강물인데 좀 작은 강이 내죠. 그래서 이거는 쇠네. 훈자면 쇠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 글자요. 요 글자는 요 소가 이제 소외됐다, 외딴다 이런 거고, 요 나는 마을이에요, 마을. 마을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러면 이거를, 자, 일단 음차하면 소납니다. 훈차하면
훈차하면 외딴 마을, 외딴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 글자는 훈차를 안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훈차로 읽기가 곤란한 의미야. 이 한자의 의미 자체가 그 의미를 따와가지고 그걸로 발음하기가 곤란한 의미들이에요. 이건 마을이라는 뜻이고 이건 외딴은 마을이고 그래서 뭐 한다고 해도 외마 하든가 뭐 딴을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훈차는 안 했을 거예요. 이 글자는. 훈차하기 적절한 글자가 아닌 거죠. 그럼 얘는 일단 아마 음차를 했을 거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소나 음차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요. 얘는 음차일까 훈차일까? 일단 음차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금천이란 발음은 소나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아닐 거예요. 이거는 음차 아닐 거고 이거는 이제 혼차가 아닐 거고 그럼 이거는 이렇게 혼차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를 두고 보면 좀 다르잖아. 그죠? 좀 다르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또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 생각에 이걸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뭐였을까요? 옛날엔 어땠다? 옛날에는 아마 이 한자의 발음과 이 한자의 발음이 요거랑 유사했을 거야. 한자 발음은 원래 중국에서부터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발음을 똑같이 할 수 없어요. 말이 다르니까. 그래서 뭐 있잖아. 뭐 저기 우리말 중국말로 좋다가 뭡니까? 하오, 하오. 우리는 그 글자를 뭐라 읽어요? 호, 호 이렇게 읽잖아. 그러니까 한자 발음을 완벽하게 중국식으로 우리는 못해요. 대신 비슷하게 발음을 해주는 거지. 좋을 호자를 그들은 하오 하지만 우리는 호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슷하잖아, 비슷해.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한자 발음은 사실 좀 달라. 그리고 그게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 그러니까 옛날의 한자 발음과 지금의 한자 발음이 같지가 않은 거죠. 같을 수가 없겠지. 사실 같아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한자들을 고대인들은 아마 이 쇠내에 가깝게 발음을 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야 지금은 우리 현대식 발음으로 이걸 소나라고 읽지. 옛날 천년전 사람들은 아마 쇠내에 가까운 발음으로 이 한자를 음차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거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렇겠죠. 이거 지금 발음과 천년전 발음이 동일하다고? 그게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본교재 문제를 다시 보면 이거는 이제 그런 사정까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소나라는 음차와 세나라는 훈차의 발음이 유사했을 거라는 뭐 그런 사정까지는 안 갔어요. 그런 건 다 제끼고 음차 훈차만 그냥 물었죠. 자, 답은 뭘 것입니까? 답은 1번 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 하시면 되죠. 요거를 소나, 그러니까 현대 발음을 읽었습니다. 요거를 소나라고 현대 발음을 읽으면 이건 소리를 빌려 음차한 거죠. 나머지는 다 헛소리죠, 지금. 나머지는 헛소리랑 알 수 있죠. 요 문제를 다음 주 복귀해 냈을 때 답을 골라낼 수 있겠죠.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됐고, 워크북 미안한데 잠깐만 다시 봅시다.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워크북 다시 한번 뭐 있어? 어디였더라? 그 한자 통일 그거 있는데 몇 번이었더라? 11번. 자, 쉬운 건데 국어적인 상식이니까 좀 알고 계세요. 삼국 통일을 누가 했어요? 통일 신라가 했죠. 삼국 통일 신라가 했다. 그 정도는 알죠? 자, 그러면 답이 뭘 것 같습니까? 3번이겠죠? 자, 이거 하나 알고 계세요. 우리는 모두 신라어를 쓰는 사람입니다. 현대 한국어는 신라어의 후예입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하고 나서 그때 이 한반도의 언어가 신라어로 통일이 됩니다. 물론 고구려 백제어는 그러면 다 죽어서 없어졌느냐? 그렇진 않아요. 흡수된 거죠. 흡수. 지배층의 언어로 다 흡수된 거예요. 신라가 통일했으면 신라어를 중심으로 다른 말들이 흡수되는 거예요. 물론 백제어와 고구려의 흔적은 남아 있겠죠. 남아 있겠지만 그게 주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주류는 신라어입니다. 신라가 통일한 다음에 행정이나 뭐 모든 것들을 다 신라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신라가 지배했을 거 아니냐고. 그럼 신라 말을 쓰게 했겠죠. 백제나 고구려 말은 흔적으로 남는 거죠. 그리고 신라어로 흡수 통합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현대 국어는 신라어고 신라가 경상도 쪽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가 훈민정음 발음하고 되게 비슷해요. 다음 시간에 훈민정음 발음을 알려드릴 건데 그게 다 경상도 사투리 발음하고 되게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훈민정음, 그러니까 훈민정음 조선 말인데 조선의 그 말인데 그 말 자체가 신라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해놓으세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잠깐 끊었다 돌아와서 문화 갈 거예요. 가는 길
이거 예전에 한번 암송한 시라서 익숙할 겁니다. 빠르게 읽어보고 핵심이 딱 두 가지인데 두 가지만 빠르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김소월이요. 일단 읽어볼게요. 그립다. 말을 할까? 산이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 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옛날에 이거 암송하실 때 이 흐릅디다려 이거 못해가지고 흐릅디다려 흐릅디다려 뭐 이상한 소리 막 했죠 여기서 흐릅디다려. 자,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일단 여기 하세요 여기. 까마귀요, 까마귀, 까마귀. 그 다음에 밑에 강물, 강물, 앞 강물, 뒷 강물, 강물. 까마귀와 강물. 자, 이거 중요합니다. 옆에 적어볼게요. 객관적 상관물. 까마귀와 강물이 객관적 상관물이요. 객관적 상관물 이론이 진짜 중요해요. 고등문학으로 넘어가면은 문학 이론의 절반이 다 객관적 상관물 이론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거냐? 객관적 상관물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객관적 상관물이 뭐예요?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상황이나 사물들을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양하고 많겠어요. 문학에 객관적 상관물이 안 나오는 걸 생각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 객관적 상관물 이론이 굉장히 깊고 넓고 할 게 많고 막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까마귀하고 강물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객관적 상관물 이론으로 정리되어 있는 교재를 먼저 정리할게요. 앞으로 조금 오세요. 3쪽입니다. 3쪽. 3쪽에 5번. 별표하세요. 여기 이제 문학 참고서의 설명을 좀 따온 거거든요. 자, 우선은 객관적 상관물로서 까마귀와 강물. 맨 처음에 객관적 상관물이 뭔지가 자, 교과서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객관적 상관물이란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정서나 사상을, 정서로 갈게 정서, 감정. 원래 문학은 정서를 표현하는 거니까 어떤 정서나 사상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직접 표현하면 문학 아니에요.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건 문학이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사물뿐만 아니라 상황이나 사건도 객관적 상관물에 포함됩니다. 그만큼 넓어요. 근데 이제 대표 키워드로 사물, 어떤 정서를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런 사물들을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객관적 상관물은요, 화자와 같은 처지에서 같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이게 뭐예요? 객관적 상관물이 화자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모른다. 뭐야? 객관적 상관물이 화자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 뭐야, 그걸? 뭐라 부르잖아, 우리가.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과 화자가 동일시되고 같은 감정 느끼는 그런 상황을 감정이입. 그래서 그걸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물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제 같지 않고 대비될 수도 있어. 반대가 될 수도 있어, 반대. 화자의 정서와 상반되는 객관적 상관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예시를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황조가에서 봤어, 황조가에서. 헐헐하는 저 꾀꼬리와 나는 서로 상반되는 감정을 느끼죠. 뭐 그런 것도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그리고 어떤 정서를 불러 일으키는 대상일 수도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정서적 매개체 혹은 촉매, 정서적 촉매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어떤 감정이 이끌려 나올 때 뭐 그거를 이제 유발한다 이런 것도 있어.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학 참고서 같은 거, 이론서 같은 걸 사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보면 객관적 상관물 유형이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그거를 막 예시를 들어가지고 각종 작품들로 쫙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공부하고 이런다고. 아무튼 제일 중요한 몇 개는 우리가 몇 개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까마귀하고 강물 요게 객관적 상관물인데 자,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일단요, 우리 교과서적으로는 자, 보시면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만 키워드로 잡으면 안 돼. 이 시에서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이거는 이 작가의 의도인 거고 작품 안에서 까마귀와 강물은 뭘 하고 있냐면 화자에게 재촉을 하고 있어요. 재촉. 재촉이 뭐야? 야, 빨리 해. 빨리 하라고. 야, 빨리 하라고. 이게 재촉이잖아. 그럼 뭘 재촉하느냐? 이별을 재촉하고 있는 거야. 즉, 까마귀와 강물은 화자에게 이별을 재촉하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그럼 뭐 이런 유형, 이별 재촉이라는 이런 유형이 있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 유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까마귀와 강물이 화자의 어떤 심리를 건드리는지를 이해해야 이게 정확하게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내가 지금부터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까마귀하고 강물이 뭘 하는지를 보세요. 지금 이제 상황부터 설명해야 돼요. 지금 이제 이 시의 화자는 뭐 하고 있냐면 이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그동안 사랑했던 여자와 헤어지는 상황을 돌이켜 보세요. 뭐 나 군대 간다, 나 유학 간다 이런 거 생각해 보라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헤어지자는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왜냐면 아직 그립거든. 나는 이 사람 아직 사랑하거든. 그래서 헤어지자는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런데 헤어져야 돼. 뭔가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그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 님에 대한 미련 때문에 헤어지자는 말을 못하고 아 그냥 헤어질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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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래도 한 번 더 우리 사랑 한 번 더 다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까마귀가 야! 야! 뭐 하냐? 해친다 지금 해친다. 뭔 이별을 하루 종일 하고 자꾸 그냥 헤어져 그냥 해가 진다고 지금 시간 다 갔다고 뭐 바쁘다고 지금 이러면서 까마귀가 야 그냥 헤어지라고 막 재촉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화자의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그게 중요해. 화자의 마음속에 아, 그래도 헤어져야 돼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헤어져야 된다는 마음이 있고 동시에 뭐도 있냐면 헤어지기 싫다는 마음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 화자는 지금 내적으로 갈등을 하고 있어요. 헤어지고 싶다와 아니 다시 헤어져야만 한다와 헤어지기 싫다라는 마음 이 두 개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자, 그거를 그려볼게요. 화자의 마음을. 화자의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할게 이렇게. 자, 화자의 마음속에 두 가지 갈등, 두 가지 마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하나는 헤어져. 그거랑 또 하나는 싫어. 헤어지고 싶은 마음과 헤어지기 싫다는 마음이 지금 두 개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라고. 내적 갈등의 상황이 내적 갈등 상황. 내적 갈등 상황인데 이 까마귀는 지금 어느 쪽을 표현하는 거예요? 헤어져 쪽인 거야, 헤어져 쪽. 이 까마귀는 헤어져 쪽을 표현하는 거야. 야, 헤어지라고 좀 바쁘다고. 강물도 마찬가지죠. 강물도. 야, 뭐 하냐? 나 간다. 빨리 따라와. 여자친구 빨리 버리고 날 따라와. 너는 네가 가야 될 길이 있잖아. 지금 빨리 와, 빨리 와. 강물은 지금 그거 하는 거고 까마귀는 뭐 하냐? 해진다. 이러는 거고. 이 둘 다, 야, 빨리 헤어져. 하고 있는 거라고. 자, 이 헤어져야 된다는 이 마음은 딴 데서 온 게 아닙니다. 화자의 마음속에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거를 감정이입으로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게 하는 참고서나 문제집도 있어요. 이걸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런 거야? 화자의 마음속에 헤어지어야 한다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까마귀가 표현하고 있으니까 헤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는 까마귀와 화자가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화자와 까마귀가 같은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감정이입으로 구성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지만 동시에 이게 인문학의 어려운 점인데 동시에 감정이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죠. 왜? 이 화자가 헤어지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야, 지금 마음속에. 헤어지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죠. 뭐도 있어요. 헤어지기 싫은 마음도 있잖아. 그 두 개가 갈등하는 중이잖아. 그 두 개가 갈등하는 중이니까 까마귀가 헤어져라고 말했다는 건 화자의 마음을 100%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이것은 감정입이 아니다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뭐가 답이냐 이러겠죠. 문학에는 답이 없어요. 문학에 답이 어디 있어요. 문학은 이런 관점이 있는 거고 이런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문제를 보면은 그 두 가지를 나란히 내놓고 이 관점에서 이 객관적 상관으로 뭐가 되냐? 이 관점에서 이 객관적 상관으로 뭐가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하기도 해요. 수능형 문제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객관적 상관물이 화자의 마음속에 헤어져야 된다는 그 마음을 재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냥 정리해놓고 넘겨야 돼.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객관적 상관물이 감정이입을 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걸 그냥 메타적으로 이해하고 넘기면 됩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건 유형화되는 객관적 상관물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워딩. 이별을 재촉하는 역할을 한다. 이별을 재촉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별하고 싶은 마음은 화자 마음속에도 있다. 있다. 자, 그렇게 객관적 상관을 정리하고 끝. 아니, 한 개 더 남았죠. 한 개. 한 개. 패턴이, 이게 핵심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 한 개 더 합니다. 뭐냐면, 여기야. 두 번째 핵심, 여기야. 자, 여기 잘 보세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이렇게 썼죠. 자, 이런 식을 행간걸침을 사용했다라고 표현하는데, 행간걸침이라는 개념은 앞으로 자주 보게 됩니다. 시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뭔지를 잘 몰라, 애들이. 그래서 이게 설명하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내가 여러분들의 직관을 믿고 행간걸침이 사용되지 않은 버전을 옆에다 써볼 테니까 두 개의 차이를 보고 행간걸침이 뭐겠나 한번 짐작해 보세요. 자, 내가 행간걸침이 사용되지 않은 버전을 씁니다. 자, 이거예요. 두 개 비교해봐. 왼쪽은 행간걸침을 쓴 거고요. 오른쪽은 행간걸침이 없는 버전이에요. 뭐가 달라요, 지금?
하니의 위치가 다르죠. 요 하니의 위치가 다르죠. 행간걸침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니가 둘째 줄에 붙어 있죠. 행간걸침을 사용하면 하니가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행간걸침이란 게 결국 뭐냐면, 자, 보세요. 이 문장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립다. 그립다. 이게 화자의 마음이죠. 나 그립다. 그리고 그런 내 마음을 말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죠. 말을 할까 하니. 그립다는 말을 할까 하니 하면서 고민한다. 요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의미 단위가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 마음속에 역시 그립네. 역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가 그리워. 자, 의미 단위가 요 1번, 2번, 3번 있다고 했을 때 1번이 첫째 줄에서 끝나고 2번이 둘째 줄에서 끝나고 3번이 셋째 줄에서 끝나는 이게 평범한 서술이에요. 그런데 행간걸침을 사용하면 말을 할까 하니라는 이 문장이 자 여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 같은 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 같은 게 연결돼 있잖아요. 말을 할까 하니라는 요 문장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그 다음 줄로 계속 이어진 거야. 그 다음 줄로 계속 이어서 이 두 번째 문장의 두 번째 문장이 두 줄에 걸쳐서 서술이 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이 한 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문장을 두 줄에 걸쳐서 질질 끌어버린 거라고.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고 생각해봐. 보이지 않는 선이 질질 이렇게 끌어버린 거라고. 그래서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 버린 거야. 넘어가서 하나의 문장이 두 줄에 걸쳐서 나오는 거야. 이게 행간걸침입니다. 말로 설명하니까 오래 복잡하죠. 여러분들 눈으로 볼 때 엔터키 치는 타이밍을 좀 빨리 친다 이 말이구만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문제는 이걸 왜 하느냐 이 말이야. 이렇게 행간걸침을 이용해서 엔터키를 하니 앞에서 좀 빨리 쳐버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 말이야. 니들이 생각할 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어떤 효과를 줄 것 같아요? 엔터키 치는 타이밍 하나가 뭐가 중요한데요?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문학은 이런 타이밍 하나, 심표 하나 찍는 것, 점 하나 찍는 것도 중요해. 문학은 이 시는 이게 예술이에요. 예술품이라서 그런 거예요. 어디서 줄을 바꾸냐도 화자의 의도, 시인의 의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말을 할까 하니라는 이 고민 있죠, 고민. 내가 말을 할까 고민을 했던 거잖아. 내 마음속에 그립다는 말을 할까 말까 이 고민을 굉장히 길게 했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두 행에 걸쳐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거잖아. 예를 들어, 안 한 버전을 다시 돌아가 보죠. 자, 행간걸침을 하지 않은 버전. 그립다 말을 할까 하냐는 고민이 여기서 끝났죠. 고민 시작했다, 고민 끝났다. 고민이 짧죠. 하지만 행간걸침을 하면 고민 시작했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고민을 두 줄에 걸쳐 한 거야. 오래 한 거야. 즉 화자의 내적인 갈등을 더 강조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행간걸침의 효과. 자, 여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워딩 할게요. 화자의 내적 갈등을 강조합니다. 화자의 내면을 강조하는 효과가 생겨요. 이 행간걸침 사용이. 자, 이런 식의 행과 연을 조절해가지고 심리를 표현하는 방식의 테크닉들이 앞으로 많이 등장을 할 거니까 하나 챙겨 놓으세요. 행간걸침을 이용해서 내적 갈등을 길게 강조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포인트는 다 끝났습니다. 키워드 정리하고 다음 작품 넘어갈 겁니다. 앞으로 오세요. 가는 길 김소월 첫 번째 고양이로 오세요. 성격. 자, 민요적 뭐 할 거 같냐? 민요적이다. 뭐 할 거 같냐? 사문보. 하나 더 적을 겁니다. 전통적.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민요는 사문보, 전통적. 시조는 사문보. 넘어갑니다. 특징, 사문보, 민요적. 됐고요. 자, 여기 보세요. 시행의 길이와 속도,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밑에 하나 적을게요. 행간걸침. 아까 행간걸침 이용해가지고 내면 심리를 강조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그런 설명의 일환이야, 이게. 됐고, 주제는 별거 없습니다. 주제는 이거예요. 이별의 아쉬움, 님에 대한 그리움인데, 요거 처리하고 넘어갈게요. 이별을 망설이는 화자의 안타까운 내면적 갈등. 됐죠? 자, 까마귀 강물. 까마귀 강물. 아까 객관적 상관물이죠? 재촉한다 그랬죠? 이별을 재촉하고, 그걸 통해서 이별의 정한을 더욱 심화시킨다.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끝. 다음 작품, 꽃이죠. 꽃으로 넘어갑니다. 상여부터 나오는데요. 상여 작품부터 먼저 볼게요. 한번 읽을게요. 읽고 빠르게 중요한 거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상여와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야.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서가 부사어죠, 부사어. 부사격 조사 에서가 붙어 있죠.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시가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일단요,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걸 보셔야 되죠. 꽃이 피네, 꽃이 지네, 네, 이런 거. 사네, 사네, 이런 거. 자, 끝나는 말들이 다 반복되죠. 이렇게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반복들은 반복을 통해 운율을 만든다는 개념을 알고 그냥 읽어보면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건 잘 안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할 줄 알겠죠? 반복을 통해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보셔야 돼요. 이게 1년이잖아. 산에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없이 꽃이 피네죠. 자, 마지막 년 보시죠. 산에 꽃 지네, 꽃이 지네, 갈봄 여름없이 꽃이 지네죠. 뭐라 할래요? 수미상관이 있어요. 수미상관이 있습니다. 자, 이 시는 수미상관으로 처음과 마지막을 반복하고 있는 시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 하나 적어요. 그냥 바로 적어요. 작가가 김소월이에요. 김소월. 자, 이제 앞으로 김소월 아저씨가 쓴 시가 나오면 무조건 담은보. 여자 아니야. 진짜요? 김소월은 남자야. 삼은보고 나오면 무조건 미녀적. 요거는 공식처럼 외워. 공식이야, 공식. 김소월은 삼은보는 미녀적. 사람보라 불러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김소월 씨는 다 삼은보라고, 이 사람아. 삼은보 뭔지 알죠? 삼은보는 뭔지 아니까 내가 다시 뭐 설명하진 않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게 삼은보로 끊어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보셔야 돼요. 가을, 봄, 여름 없이. 이게 원래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꽃이 핀다고. 1년 내내 핀다 이 소리죠.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왜 가을, 봄, 여름이라고 했을까요? 자, 이런 걸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이러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 사용법이죠. 근데 이 사람은 가을, 봄, 여름이래요. 겨울은 어디 가고 없어, 지금. 겨울은 지워버렸고, 가을은 가을로 바꿨고, 심지어 이 순서도 앞으로 당겼어. 원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겨울은 삭제하고, 가을은 가을로 줄이고, 그걸 앞으로 당겼다고. 왜 이럴까요, 이 사람? 자,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꽃이 피네. 이거와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어느 게 더 부드럽고 운율이 느껴집니까? 이 버전이죠, 그죠? 요 버전.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시적 허용은 왜 했느냐? 운율 때문에 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발음과 운율, 시가 리듬감 있게 읽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됐죠? 됐고, 그 다음에 시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시는 굉장히 쉬운 시고 단순한 시예요. 자, 처음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꽃이 핀다는 거죠. 산에 꽃 핀다. 끝. 이언 보시죠. 산에 피는 꽃이 혼자 핀다. 끝. 혼자 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새가 꽃이 좋아서 산에 산다. 좀 더 단순하면 새가 꽃을 좋아해. 끝. 마지막은 뭐예요? 꽃이 진다는 거죠. 꽃이 진다. 끝. 정리해 볼게요. 꽃이 핀다. 혼자 핀다. 새가 꽃 좋아해. 꽃이 진다. 끝이야. 자, 굉장히 단순한데 이 안에 주제가 숨어 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따위예요. 우리는 꽃이에요. 너도 꽃이고 나도 꽃이에요. 니들은 핀지 얼마 안 된 꽃이고 나는 핀지 좀 된 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좀 있으면 피겠죠. 아주 멋지게, 예쁘게, 화려하게 피겠죠. 그럼 폈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왜? 너들도 져요. 꽃이 져요, 니들도. 꽃이 지죠? 그러면 또 펴요. 새로운 꽃이 또 피어요. 우리 우주가,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이렇게 돌고 돌아요. 어디서 본 적 있죠, 이런 거? 모란할 때 비슷한 거 봤잖아요. 인생의 순환.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피다 지는 것만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긴 피는데 혼자 펴요. 저 멀리서, 저만치 혼자 펴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우린 결국 다 혼자해. 우린 결국 혼자해. 니들 혼자 아닌 것 같죠? 옆에 부모님도 계시고 양쌤도 있고 진이도 있으니까 혼자가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는 결국 다 혼자예요. 우리는 결국 다 피할 수 없는 고독을 마주하게 돼요. 나 혼자 살아남든 내가 먼저 죽든 언젠가 인간은
절대적인 고독으로 돌아가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꽃은 아름답지만 혼자죠.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새가 우리를 좋아해요. 우리는 서로 좋아해요. 새가 꽃을 좋아하고요. 꽃도 새를 좋아해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 외로운 세상에서 혼자 피어 있지만 서로를 좋아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들이 진이를 좋아하듯. 하지만 질 때는 이렇게 지죠. 언니는 나를 안 좋아하는데 인생에 좋은 지적이에요. 좋은 지적입니다. 요 새를 좀 볼게요. 새 밑에 돼 있죠. 감정이입. 우리는 감정이입이 뭔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애들은 감정이입이 뭔지 아는 애들입니다. 그러면 엘리트 테스트. 이걸 알면 진짜 찐 공부를 할 줄 아는 학생인데 정말 잘 공부하고 잘 정리한 학생인데 감정이입이라는 표현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그랬어요. 뭐야? 뭐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 요 두 가지가 나타나면 감정이입이야. 이게 없으면 감정이입은 아니라 그랬어. 공감? 아니 기억이 날라나 그 현재는 동일시 선 받으면 화자와 동일시 동일시 돼야 되고 일단 객관적 상관물이 화자와 동일시 돼야 돼. 그리고 또 그 화자와 동일시 됐다면 필연적으로 이게 나타나.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해요. 실제로는 아니지. 실제로 내가 에어컨을 동일시한다고 해서 진짜 에어컨이 내가 되는 건 아니야. 다만 동일시하는 것뿐이야. 그거 뭐야 그래? 의인화. 두 가지 알면 돼요. 의인화되어 있느냐 동일시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이게 감정이입이야. 내 감정을 제가 느낀다. 이 말은 나와 제가 같은 감정이다 이거거든. 그게 동일시고 제가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니까 의인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입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바로 동일시와 의인화입니다. 이거는 감정이입이 맞습니다. 이 작은 새가 산에서 우는데 꽃을 좋아한대요. 새가 꽃을 좋아한대요. 자, 실제로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사는 건 누굴까요? 화자야. 이 시의 화자입니다. 이 시의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에요. 감정이입. 작은 새가 감정이입이 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뭘 표현한 거냐면 우리는 혼자 피어 있는 존재지만 우리는 서로 이렇게 좋아한다. 우리가 꽃을 좋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롭지만 외롭진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혼자지만 그 혼자가 되기 전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 거야. 이런 철학적 메시지가 들어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죠. 꽃이 지죠. 자, 됐어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은 허망한 거야. 앞으로 오시고 중요한 키워드 빨리빨리 확인하고 진달래꽃으로 가시죠. 자, 미뇨적. 아까 했죠? 사문보라고.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수미상관. 수미상관 있다고 확인했죠? 됐고요. 아, 맞다. 요거 하나 안 봤구나. 대칭. 대칭은 확인만 빨리 하고 올게. 너네까지 갈 필요는 없고. 자, 보세요. 1하고 4는 수미상관으로 대칭이고, 여기 봐봐. 자, 봐봐. 요렇게 되죠? 여기도 요렇게 되죠? 이거 이제 좌표 평면에 그리면, 이거 뭐예요? Y는 X분의 1 그래프가 X축 대칭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긴 한데, 그거 없이 1, 4분면만 봤을 때, 요 1, 4분면의 그래프가 이쪽으로 이렇게 X축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칭이에요, 대칭. 그리고 이제 1년하고, 위에 있는 1년하고 밑에 있는 4년은 또 수미상관으로 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 지점에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대칭 됐고, 이거 알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종결음이 네 반복하는 거 봤죠? 확인했고요. 사문보라는 거 확인했죠? 사문보 확인했고, 19반복 있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 밑에 갈봄 여름에 이거 아까 봤듯이 시적 허용으로 순서도 바꾸고 나 이렇게 바꿨죠. 운율 때문에 그렇게 바꿨다는 것도 아까 봤기 때문에 놔두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시고 자, 이게 주제예요, 주제. 이게 주제.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거예요. 자, 존재의 생성. 우리 생명이 태어났어요. 니들이야, 니들. 니들 지금 생명 태어났죠? 근데 니네는 결국 혼자야. 하지만 우린 서로 사랑해. 혼자하지만 사랑해. 그리고 죽어. 그리고 태어났죠? 혼자야. 그리고 사랑해. 그리고 죽어. 그리고 태어났죠? 혼자야. 근데 사랑해. 그리고 죽어. 이게 또 반복되는 거야. 순환. 반복된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철학적인 시예요. 됐습니다. 이 산유화는 이 정도 보시고 본교재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본교재 답지를 드릴 테니까 연구를 잘 하시고 질문 많이 해주세요. 진달래꽃으로 넘어갑니다. 암송시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암송시라서 다 외워오셨기 때문에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 하나 적고 들어가죠. 작가가 누구요?
그럼 뭐라 적을래? 공식이라 그랬어요. 김소월 씨는 사문보의 민요적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씁니다, 이 사람이. 자, 일단 진달래 꽃을 읽으실 때는 화자가 여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야. 여성 화자 맞아. 이거 여성 화자를 전제하고 쓴 거야. 여성 화자로 해석합니다. 김소월이 작가가 남자인 거지 화자는 여자야. 작가는 남자인데 화자는 여자 얼마든지 가능하잖아. 너네가 다른 것도 봤잖아. 작가는 할배인데 화자는 춘향인 것도 봤잖아. 자, 그래서 여성 화자를 전제하십시오. 그런데 이 여성 화자가 자기 사랑하는 남자한테 까이는 거야. 우리 얘기 좀 해. 내가 고민 많이 했는데 우리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만 만나자. 여기까지 하자. 어렵게 결정한 거야. 아,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나 오빠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내가 진짜 잘할게.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나 너무 좋다. 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너 내 말 못 알아듣겠어, 지금? 나 너하고 계속 하기 싫다고, 이제. 나 너 만나기 싫다고. 오빠 그러지. 아, 진짜. 아, 나 이제 네가 역겹다고. 너 정수리에서 냄새나. 진짜. 너 이렇게 지저분하게 굴어. 질척거리지 말고.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자. 알았지? 카톡 차단해. 니네가 네 썸남, 그러니까 너네가 한 3년 사귄 남친한테 이런 말 들었다 생각해봐. 이놈이 이제 쓴물단물 다 빨아먹고 이제 실증 났다 이거지. 이제 질렸다 이거야. 아, 역겹다. 아우, 역겨워. 난 네가 역겨워. 이제 그만 만나라고 했을 때 이 화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 말도 안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오빠 안녕? 그랬구나. 그래. 괜찮아. 잘 가. 어서 가. 빨리 가. 괜찮다니까. 아니야, 나 안 울어. 아니야, 안 울어. 하품했어, 하품. 뭐 울기는 우리가 사랑을 하면 얼마나 했다 그래. 뭐 사랑이었어 그거? 웃기고 있네 사랑 같은. 나 아무렇지도 않고요. 아이고 언니 가지고 내일은 마라탕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안 운다고. 우는 거 아니라고 지금. 뭐 울기는 울어. 하나도 안 슬픈데 뭐 울어. 아니라고. 화자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야. 나를 역겹다며 버리고 떠난 그놈한테 고이 보내드리겠다. 그리고 죽어도 울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자, 말해보세요. 이 말은 진실입니까? 아니죠. 진실은 뭐예요? 내 진심은 뭐예요? 내 진심은 제발 떠나지 마. 그러지 마. 그 말 취소해줘. 제발 내 곁에만 있어줘. 내가 다 잘못했어. 가지 마. 이게 내 진심이야. 근데 나는 뭐라고 말했죠? 어서 가. 아무렇지도 않아. 나 울지도 않아. 나 아무 데미지 없어. 진심과 표현이 반대입니다. 진심과 표현이 반대입니다. 무슨 표현법이에요? 국가대표 반어법이 쓰인 시예요. 우리가 반어법 하면 이 시를 가르칩니다. 애들한테. 반어법을 이 시로 가르쳐요. 반어법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반어법이다. 반어법의 정석, 반어법의 이데아, 반어법의 도그마. 반어법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자기의 진심과 반대로 표현한 거. 반어법. 국가대표 반어법. 아시겠죠? 반어법. 외워요. 이 표현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됐고, 이 반어적 표현을 한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A불비. 한자로 이렇게 불러요. A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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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불비 한자 보세요. 애가 뭐예요? 애. 뭔 사랑이야? 사랑해를 안 받네. 슬플 애자입니다. 슬플 애자. 자, 요거는 뭘까, 요거? 요거는 버트입니다. 버트. 불비는요? 안 슬퍼죠. 안 슬퍼. 슬픈데 안 슬퍼. 이런 뜻이야. A불비는 슬픈데 안 슬퍼. 이거 뭔 소리야? 슬픈데. 자, 슬픈 건 뭐야? 슬픈 건 내 진심이 슬퍼. 근데 내 말은 어때요? 내 말은 안 슬퍼. 슬픈데 안 슬퍼. 내 진심은 슬픈데 내 말은 안 슬퍼. 이게 A불비. 반어법적인 태도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한자성어 나오면 맞다고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시에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 오빠 헤어지자고? 아, 그럼 헤어져야지. 아, 오빠는
오빠는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되지. 훨씬 좋은 사람 만나야지. 아우, 그럼 우리 오빠 파이팅! 너 오빠 나 진짜 진심으로 축복할게. 우리 오빠 꽃길만 걸어요. 언제나 행복하고. 조금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나 약산에 갔다 올게. 진달래꽃 줘, 오빠. 진달래꽃. 이거 내가 뿌릴게. 오빠 이거 밟고 가, 이거. 우리 오빠 꽃길만 걸어야지. 빨리 밟고 가. 빨리 밟어. 사뿐 신나게. 사뿐이 집 밟으라고. 그 꽃이 내 마음이야. 즐겁게 집 밟으면서 가세요. 나는 안 울어. 느낌 오나? 사뿐히 줄여갖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느낌 오나? 근데 사뿐이라는 건 들여밟고 너무 약간 느낌이 받네.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뿐이의 느낌은 뭐예요? 사뿐이 소풍 나는 거지. 즐거운 소풍 나는 거야. 너무 신나게 발걸음도 사뿐 가볍게.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제 새 여자친구 환승 갈아타러 가는데 지금 부여친 버리고 새 여친한테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신나. 사뿐. 줄여받고 뭔지 알아요? 이거 사투리로 집 밟고예요. 집 밟고. 이렇게 부르는 거. 집 밟는 거 강하게. 이 줄여가 짓인데요. 짓은 뭐냐면 강조의 접두사예요. 강하게. 그러니까 사뿐히 집 밟을 수 없죠. 하지만 사뿐히 집 밟는다는 표현이 우리에게 뭘 주죠? 어떤 느낌을 주잖아. 어떤 느낌을 주니 이 사람을 자 봐봐. 오빠 내가 꽃을 따왔어. 이 꽃이 내 마음이야. 자 여기 깔았어. 우리 오빠 꽃길만 걸어야 되니까 요거를 사뿐히 집 밟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집 밟고 떠나. 난 괜찮다고 빨리 밟으라고. 밟고 가.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님에 대한 숨어있는 원망이 느껴지지 않아요? 날 떠나는 그 사람에게 괜찮아라고 하면서 원망이 느껴지지 않아요? 너는 지금 나를 짓밟았어. 내 마음을 짓밟았어, 너는. 그러니까 어서 가. 나를 짓밟으면서 즐겁게 가라고! 이게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이 시의 핵심이 뭐냐면 님에 대한 원망은 단 한마디도 말 안 했어. 근데 그걸 표현했어. 말했어? 네가 감히 어떻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니? 너가 어떻게 준비 얼마인데? 이때까지 한 말해서 거짓말이야? 어떤 년이야? 누구 만난 거야? 이런 말 한마디라도 했어? 한마디도 안 했잖아. 단지 사뿐히 집 밖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했을 뿐이야. 근데 여기서 느껴져? 님에 대한 뜨거운 원망이? 이게 시인 거야. 시는 이래야 돼. 말하지 않은 걸 표현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은 걸 표현해버렸어. 원망은 한마디도 안 했지만 님에 대한 은근한 원망을 표현해버린 거예요. 이게 국가대표 시가 된 데는 이런 놀라운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우리 서윤이가 좋은 지적을 했어요. 아니, 사뿐이란 말하고 지려바꾸라는 말은 너무 안 어울리지 않냐? 그렇습니다.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무슨 표현법이라 부를까요? 형용적 모순입니다. 형용모순 역설법입니다. 반어법과 역설법이 동시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됐습니다. 자, 이 시의 정서가 이 정도 이해되셨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진달래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진달래꽃은 뭐냐면 화자의 사랑입니다. 화자의 분신이라고도 합니다. 화자 그 자체이자 화자의 사랑을 상징하는 사물입니다. 화자는 떠나는 님에게 진달래꽃을 한 알음 꺾어서 그 사람 발 앞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그걸 짓밟고 가라고. 님을 축복하는 것과 동시에 원망해버렸죠. 축복하면서 님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버렸죠. 놀라워. 진짜 생각할수록 놀라워,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써야지, 시. 이런 걸 써야지 역사에 남는 시가 되는 거예요. 자, 진달래꽃 화자의 분신. 됐고, 영변의 역사는 이게 북한에 실제 있는 지명이에요, 여기가. 북한에 가면 영변이라는 동네가 있어. 선생님 영자가 이 영자를 씁니다. 이게 안녕할 때 그 영자거든요. 자, 아무튼 영변이란 이 동네가 북한에 있는데 김소월이 북한 사람이야. 북한 사람이야. 그래서 북한 사투리로 시를 썼어요. 뿌리 오리다 이거 북한 사투리입니다. 뿌리라오, 뿌리 오리다 이거 다 북한 사투리입니다. 약산은 실제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남북한 사이 좋을 때 이 남북한 예술 교류단 얘기 했었거든. 그때 이제 북한에 갔다 왔던 연예인들이 영변의 약산 여기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여기 갔다 왔어. 북한 사람들이 안내해가지고 여기가 영변이요, 여기가 약산이요 이렇게 보여줬어. 그래서 사람들 막 감격해서 울고 그랬어. 와, 여기가 말로만 듣던 영변의 약산이구나. 이런 거. 니들이 전 세계 어디든 다 갈 수 있어도 북한은 못 가요. 구글어스로 화성도 갈 수 있어. 마리아나 해구도 볼 수 있고. 자, 넘어가. 자, 됐고 이 정도 합니다. 그럼 앞으로 올게요.
이 시의 주제를 이걸로 보셔야 돼요. 이별의 정한. 이별의 정한은 뭐냐면 이별을 통해 느끼는 그 빡침과 분노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데 빡치는 거. 아직 사랑을 안 해봐서 안 빡쳐봤죠? 사랑하면 좋을 것만 같죠? 사랑하면 기쁨보다 빡침이 더 많아요. 그 사람 때문에 빡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못 봐서 빡쳐. 더 못 사랑해서 빡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가 나를 사랑 안 해줘서 빡치고. 아무튼 사랑은 빡침의 연속입니다. 그걸 이별의 정한이라고 부릅니다. 됐고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이별 상황 가정. 미안하지만 그 사람 아직 안 떠났어요. 만약 네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아직 안 갔어. 가실. 관형상이 전성어이죠? 가실.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전성어이야. 가실. 아직 안 갔다고. 그러니까 만약 네가 나 꼴 보기 싫어서 떠난다면 나는 안 올 거야 라는 가정적 표현이에요. 알겠죠? 됐고 3음보 민요조는 아까 했고요. 우리다 반복된다는 건 보면 아니까 됐고 자, 호흡, 리듬의 변화가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이 음보가 좀 배치가 조금씩 바뀌어요. 읽다 보면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이런 식으로 엔터키를 치는 타이밍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걸 통해서 변화를 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고 수미상관 있습니다. 수미상관 앞뒤로 있어요. 반어법을 수미상관 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진달래꽃은 아까 말씀드렸죠. 진달래꽃이 화자의 분심이다. 그래서 진달래꽃을 뿌리고 그것을 밟으라는 표현을 통해서 떠나는 님에 대한 축복과 은근한 원망까지도 같이 표현한 끝내주는 시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시 넘버원. 끝. 자, 불합까지 받으시고 집에 갈게. 아니, 불합까지래 저기 뭐야. 뭐? 근데 화자가 진짜 축복을 하는 축복하는 거야. 축복한다고 맞다고 해야 돼. 축복도 맞고 은근한 원망도 맞아. 나를 떠나는데 어떻게 원망을 안 할지. 사랑하면 그럴 수 있어. 얼마나 사랑하면 날 버리고 떠나는데도 축복을 하겠지. 나도 이해 안 돼. 근데 이해 마음.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시고요. 알겠어요.